이번 시간에는 건축 재료를 이용해서 건축 디자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교재란다. 강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시작할게요. 건축 재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건축 디자인이고요. 일단 저희 강의 SPC가 나와 있습니다. 건물 시스템 통합 설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재료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할 때 구조가 달라지고요.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그 구조에 맞는 시공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그 시공 방법에 따라서, 시공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설비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제 구멍을 뚫거나 이런 게 좀 자유롭게 되는 반면에 조적조나 이런 거는 또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비를 결정하는 것도 조금은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재료적인 특성에 의해서 재료가 갖는 그 물성치가 좀 다릅니다. 그 물성치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압축력과 인장력이 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단열 성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단열 성능이라고 하면은 유리 재료를 사용하거나 이제 콘크리트를 사용했을 때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에너지 성능의 차이를 많이 발생시키고요. 에너지 성능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비를 어떤 설비를 사용하는지를 결정할 때, 설비 시스템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국법에 의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구조체의 두께, 그러니까 내력벽이나 기둥을 썼을 때 그 두께라고 하는 게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구부를 마음대로 이제 뚫을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크게 뚫고 싶긴 한데 크게 못 뚫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채광에도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재료에 의해서 국법이 달라지게 되고 국법이 달라지게 되면 그 국법에 맞는 건물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달라지고 거기에 맞는 설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건축 계획과 건축 재료와의 관계입니다. 건축물의 완공 과정을 보면 기획, 설계, 시공, 운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이건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고요. 건축 시공 과정에서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 재료로 만들어진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여기서 재료의 선택과 성능의 판단은 설계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성능이라고 하는 게 재료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성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건물의 어떤 이제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하자로 연결이 됩니다. 하자라고 하는 거는 건물의 재료를 어떤 것으로 사용했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하자들이 차이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균열, 누수, 열 손실, 결로, 소음, 진동, 그 다음에 변색, 탈락, 훼손 이런 문제들이 재료에 따라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재료를 썼냐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물론 디테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넘어가서 자, 대부분의 재료 선정은 성능과 품질, 안전과 내구, 수명 중심의 선택이 아닌 가격과 시공성 위주의 선정 시스템이 우선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좋은 재료를 쓰고 그 재료가 좀 비싸더라도 성능과 품질을 좀 우선해서 사용하면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시공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 곡선이 들어가거나 비정형을 만들게 되면 건물이 이제 좀 예뻐지고 보기에 좋기는 하지만
그 예쁘다고 하는 게 반드시 건축물의 성능과 연결되는 거는 아니에요. 품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시공하기에 유리한 건물이 기능적으로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료를 선택할 때도 우리가 보기 좋은 재료만 선택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형태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재료를 고를 때 내가 어떤 재료를 쓰는 게 이 디자인을 하는데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쉽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거는 좀 자세하게 배우지를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동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예를 들어보면 서울의 그 자하디드가 설계한 DDP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DDP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콘크리트 건물이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 건물은 구조적으로 콘크리트가 많이 사용이 되기는 했지만 콘크리트조라기보다는 약간 복합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약간 쉘 형태가 들어가죠. 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구조체 이외에 벽면, 구조도 같이 포함이 돼요. 그 벽면의 구조를 이루는 내력벽이겠죠. 그 벽면을 만들 때 그 벽의 두께를 좀 두껍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위해서 두껍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두꺼운 공간을 콘크리트로 다 채우게 되면 콘크리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콘크리트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콘크리트로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운데 비어 있어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빈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 빈 공간을 그냥 비워 놓게 되면 좀 약해지기도 하고요. 벽과 벽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마치 우리가 트러스를 만들듯이 이 공간을 채웁니다. 그래서 바깥쪽 벽과 안쪽 벽을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합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바깥쪽 벽과 안쪽 벽을 약간의 트러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공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쉘 구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사용이 됐고요. 마감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밖으로 노출되는 형태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알루미늄 패널이 사용이 됐죠. 그래서 2A 곡면을 가진 그 재료들을 공장에서 생산해 와서 이제 조립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외장재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건축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콘크리트 조긴 하지만 실제로는 쉘 구조에 가깝다라는 거고, 재료 자체가 노출 콘크리트처럼 밖으로 노출되는 형태가 아니라 외장재를 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재료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합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는 철골도 사용이 됐고요. 철근 콘크리트도 사용되고 철골도 사용이 됐고요. 뭐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형태를 만들 때, 그리고 국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건축 재료들이 내장재와 외장재, 구조재가 분리해서 건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향후 건축 설계 및 시공의 목표는 200년 수명을 목표로 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장수명 주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이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늘리자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되는 기간을 100년 이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콘크리트 건물은 100년을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튼튼합니다. 그런데 뭐 설비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처음에 계획할 때는 뭐 한 100톤 정도의 무게를 견디게끔 설계를 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증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용도가 변경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그 요구되는 성능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뭐 면적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건물이
통상적으로는 100년을 못 쓰죠. 100년을 못 씁니다. 그리고 아파트, 대표적인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게 되면 요구하는 평면 타입이 또 달라집니다. 그죠? 예전에는 안방도 엄청 크고 거실도 엄청 크고 방이 이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평면 타입이 바뀌면서 남향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안방의 크기가 좀 달라지죠. 안방의 크기가 좀 작아지면서 부가적으로 안방 안에 욕실이나 드레스룸, 파우더룸 이런 기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방의 면적 자체는 작아지고 부가적인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거실도 예전에는 남향 배치에 뭐 양쪽으로는 뭐 벽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소파나 뭐 TV를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예전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초창기 아파트는 또 연탄 보일러를 또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설비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뭐 통신 설비, 수도 설비, 배관 설비 등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처음에 지을 때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이 추가로 더 필요한 공간이 막 생기면 샤프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해지고요.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가 예전에는 없는 아파트들이 많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법규에서 엘리베이터를 의무화시킨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5층 건물 정도 되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법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4층 이상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의무화가 됐나? 뭐 그럴 거예요. 그게 한 10 몇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5층 건물 정도, 4층 이상 건물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굉장히 좀 힘들죠, 사용이.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공간이 또 마땅치가 않아서 굉장히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들 있죠. 한 20년 내지 20년도 좀 빠르죠. 한 30년 정도 된 건물인데 뒤늦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오래된 아파트들 중에, 북도식으로 된 아파트들 중에 엘리베이터실이 어디에 있냐면 계단 참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죠? 저는 맨 처음에 설계할 때는 계단실만 있는 아파트였는데, 나중에 엘리베이터실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계단 참 부분에 설치하는 그런 좀 약간 해프닝 같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공간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30년 내지 40년 정도, 40년 정도 것 같아요. 한 40년 정도 쓰게 되면 타락, 이렇게 평면 타입부터가 약간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재개발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비단 뭐 설비의 문제만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있죠. 예전에는 중앙 난방을 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도시 가스가 이제 보편화되기 전에는 중앙 난방을 쓰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복도식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도식은 없어지고 전부 다가 이제 계단실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형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중앙 난방을 하던 것들이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개별 난방으로 변하면서 중앙 난방이 필요 없어지죠. 그럼 그 빈 공간, 남는 공간들은 또 어떻게 할 거면 개별 난방으로 바꾸면서 추가적으로 설비를 또 설치해야 되는, 샤프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다음 또 뭐 친환경적인 이유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건물을 오래 사용하는 게 결국에는 친환경적인 거고 경제성도 좋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거죠. 건물을
100년 쓸 수 있는 구조인데 불구하고 이걸 40년이나 50년만 쓰고 허물게 되면 그만큼 낭비라는 거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할 때 나오는 그 콘크리트 가루들 덩어리들이 산업 폐기물이에요. 그러니까 다 쓰레기란 말이지.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 명칭들이 붙는 건물들은 플러그인 하우스라고 하는 개념, 또는 이제 철골 구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또는 목 구조도 해당이 되긴 하는데, 왜냐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친환경 재료기도 하고, 이거를 땅에 묻더라도 좀 빨리 썩죠. 근데 반면에 콘크리트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이자라는 거고, 플러그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설비라든가 모듈화된 공간들을 라멘 구조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블럭을 이제 끼워 넣는 방식이다 보니까 필요하면 그 블록을 떼서 새로운 새 블록을 거기 끼워 넣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재활용이 굉장히 쉽고, 요구에 의해서 공간을 변형시키기가 굉장히 쉬운, 가변성이 굉장히 확보된, 마찬가지로 설비 같은 경우에도 설비만 따로 모듈화 시켜서 그 부분만 교체를 할 수 있게끔, 그럼 설비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 건물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우리가 또 줄어들게 되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건축 재료라고 하는 측면과 연결이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만들게 되면 콘크리트를 부수고 거기에 뭔가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니까. 반면에 철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접 방식이나 볼트 너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에 새로 추가로 거기에 뭔가를 만들어서 붙이기가 좀 쉬운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 건축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도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건축 재료 계획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재료 계획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뭐 목표 설정을 하고, 조사 분석을 하고, 계획 설계를 하고, 기본 설계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게 되는데, 우리가 재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언제 결정을 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보면, 처음에 목표를 설정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기획 단계예요. 내가 건물을 어떤 규모의 건물을 어디에 짓겠다라고 하는 걸 결정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건축 재료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고려 대상이 아니죠. 고려를 거의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 분석, 이제 사이트를 분석을 하면서 이런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경제성이라는 걸 고려를 하게 되죠. 이걸 고려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재료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단계에서, 조사 분석 단계에서 벽돌조를 하게 될지, 또는 콘크리트를 써야 할지, 철골 구조를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게 계략적으로는 언급이 되는 단계고요. 계획 설계를 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이제 짜면서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대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평명상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다 보면 공간의 규모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건물의 규모를 결정할 때는 어떤 재료를 쓰든 어쨌거나 만들 수는 있는데, 개별실의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료가 갖는 물성치의 한계 때문에 특정 크기보다 크게 만들기가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콘크리트를 우리가 이용했다,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무리 장스판을 크게 만들더라도 한계라는 게 있죠. 우리가 보통 그걸 한 12m 정도로 잡습니다. 12m면 진짜 거의 막 한계치까지 늘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잘 안 지어요. 철근 콘크리트를 했을 때는 우리가 뭐 최대 보통 10m 정도를 이제 해가지고 계획을 주로 많이 하죠. 10m보다 넘어가면 우리가 보라고 하는 이 뎁스가 너무 이제 뜨거워지니까 공간을 12m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12m를 뽑아봐야 층고를 한 1m쯤 올려야 되니까 보가 한 8, 90은
센티미터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오히려 손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을 하질 않아. 그러면 차라리 트러스를 만든다던가,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차라리 트러스 구조로 가던가, 아니면 철골 구조를 이용하면 우리가 보통 한 20m까지는 우리가 그냥 무난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철골 구조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계획 단계에서, 계획 설계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때는 구체적으로 구조적인 안전성까지는 판단하지 않지만 이런 공간을 만들려면 어떤 구법이 필요하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시공성과 연관이 돼서 이제 계획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기본 설계에 대해 기본 설계로 넘어가면 이 계획을 검증을 하죠. 구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보의 사이즈를 가지고 공간을 만들었을 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안 한지, 그리고 계획 설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픽스가 됩니다. 층고라던가 천정고, 그 다음에 어떤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다 나오는 단계, 거의 다 계획이 다 돼요. 우리가 천정고가 뭐 얼마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우리가 또 필요로 하니까 층고를 얼마까지 올려야 된다. 그 중에 보는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그 밑에 설비, 그러니까 덕트나 파이프가 지나가야 되는 공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경제성 측면과 당연히 연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간이라고 하는 데서 계획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구조 자체가 외부로 연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외장재와 분리를 할 것인지, 내장재도 마찬가지요. 내장재도 인테리어 측면에서 구조체가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재료 마감과 관련된 것들이 계획이 되면서 재료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변하게 되면서 어떤 게 제일 유리하냐, 어떤 게 더 경제적이냐, 아니면 시공성 면에서 유리하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조 시스템, 설비 시스템, 건축 계획들이 결정이 납니다. 당연히 이때 외피 시스템도 결정이 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기본 설계 밑에 보면 재료 마감표, 건축 색채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죠. 이 색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예를 들면 노출 콘크리트를 하게 되면 이 콘크리트가 갖는 약간 회색조의 빛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색상이 이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외장재를 다른 재료를 써야 될 수도 있죠. 목조를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철판을 이제 접어가지고 징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알루미늄 패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돌이나 이런 걸 붙일 수도 있겠죠. 그죠? 또는 구조와 무관하게 벽돌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결정이 나게 되죠. 그리고 결정이 난 걸 가지고 실시 설계에는 실제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복잡한 디테일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돼요. 벽돌을 구조체와 어떻게 연결해서 붙여줄 것인가, 그게 기본 설계에서 나온 계획이 맞느냐, 시공성이 확보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된 게 실설계에서 결정이 다 나게 되면 시공 단계에서는 그거를 실제로 만드는 거고요. 실제로 만들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죠. 계획대로 안 되는 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샵 드로잉이라 그래서 시공을 위한 도면을 또 따로 만들게 되죠. 실시 설계 도면을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실시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게 디테일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샵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또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런 계획들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하는 게 바로 재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설계 전체 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재료 계획의 내용을 보면 건축 재료 계획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구조체를 형성하는 게 되겠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건축적인 요소로 우리가 쓸 것인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결국에는 구조 재료 자체가 외장 재료와 내장 재료가 되느냐, 또는 구조 재료는 따로, 외장 재료는 또 따로, 인테리어 또 따로 이렇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는 거죠. 요즘은 이런 것들을 하나를 가지고 잘 안 하죠. 그죠? 그래서 구조 자체는 이제
우리가 보통 라멘 구조라고 해서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 이런 걸 이용해서 구조는 만들어 놓고 구조와 구조 사이에 우리가 벽을 만들어야 될 때, 내력벽을 제외한 벽을 만들어야 될 때, 내벽이나 외벽을 할 때는 구조 재료랑 이제 마감 재료를 다르게 가죠. 그죠? 이렇게 다르게 가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어떤 게 더 유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법이라고 하는 측면과 또 다르게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적 요소로서 건축 재료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실은 사례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만 하더라도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의 건물이긴 한데 우리 지금 복도에 보게 되면 크리팅 룸이랑 이런 공간을 보게 되면 그 실을 구획할 때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공간이 필요로 해서 그 공간을 구획을 할 때는 콘크리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벽을 다른 재료 쓰죠. 보통 우리가 뭐 합판 재료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기도 하고 벽돌조를 쌓아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건축적 요소로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또 별도로 보고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별도로 계획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재료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구조로 쓰는 재료, 치장재료라고 하면 외장재라고 보면 됩니다. 외장재나 내장재로 쓰는 재료 게 따로 있고 뭐 특수한 경우들이 또 구조 같은 경우에는 목조,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철골, 벽돌, 벽돌은 조적조죠. 석재도 조적조인데 석조랑 이제 벽돌조는 좀 약간 차이가 있죠. 구조적으로 이제 쓰는 재료가 다르죠. 차이가 좀 있다. 시장 재료는 외장재, 내장재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천장의 마감 재료, 바닥 마감 재료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유리나 창호, 지붕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마감 재료에 해당된다. 구조는 아니죠. 이게 다 마감 재료로 쓰이게 된다. 특수 재료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용도에 쓰는 건데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방음, 방수, 방화, 방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이제 단열 성능을 위해서 거기 안에 단열재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경우들에 그 단열재도 어떻게 보면 특수 재료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방음 시설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만약에 옥상 정원을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화단에 물을 주거나 하면 그게 건물 내부로 스며들면 안 되기 때문에 방수를 거기다 또 처리를 해야 되고요. 요즘은 또 화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방화 성능을 갖는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내진 성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특별히 또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보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건축 재료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구조를 위한 재료, 치장을 위한 재료, 특수 재료들이 어느 하나를 가지고 다 해결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눠서 어떤 구조를 쓸 거고 외장재나 내장재는 어떻게 갈 거고 그 다음에 특별한 성능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갈 거라는 것을 분리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는 보통 구조 재료 위주로 결정이 나고요. 치장 재료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약간 기본 설계 단계 정도로 넘어가야 좀 자세하게 계획이 되고 특수 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시 설계 정도, 그러니까 기본 설계 단계에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이 다 결정되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기본 설계 후반부부터 실시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건물의 재료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특징이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획 설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고려를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설계를 좀 잘 하려면 실무적인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계획에 반영을 하면 좋다라는 거죠. 결국엔 구조 시스템과 그다음에 외피 시스템과 설계가 따로 놀면 안 되니까 같이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복합적인
통합 설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획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